엔비디아와 삼성과 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TSMC가 도대체 새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 의사결정이 재무적인 의사결정 외에 기술적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정신과 같은 혁신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는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됐던 5개의 회사가 됐던 간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 절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시장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 회사가 기술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돼요. 돈 버는 방식. 기존 돈 버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자, 오늘 모처럼 또 대표님께서 김작가TV에 먼저 출연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뵙고 싶더라고요. 네,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가 인공지능 거품일까 바닥일까 준비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뭐 제가 질문 드리겠지만 먼저 출연 요청할 정도로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셔서? 인공지능 관련된 관심이 네. 많은 만큼이나 인공지능 관련된 걱정이나 우려도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뭐 우리 김작가TV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혼란이 많으시기도 하고 또 걱정도 있기도 하고 또 특히 뭐 엔비디아를 포함을 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여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걸 특히 우리 김 작가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게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처음에 제일 궁금했던 게, 원래 금리 인하 시작하면 성장주에 굉장히 도움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 9월 달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AI 산업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요, 금리 인하에 관련된 네. 것보다 국내 전체 투자 시장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을 포함을 한 전체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흔들리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고정돼 있고 고정 변수이고 변동성 있는 것들이 금리 하나라 그러면 좋아지겠죠. 근데 금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은 경기 전체하고 산업 구조 재편되는 것이 더 큰 임팩트를 주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종합지수를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그 큰 흐름의 변화가 사실은 금리 소폭 내려가거나 조정하는 거를 덮어버릴 만큼 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 영상이 올라가는 주에는 이번 주겠죠. 미국 대선 결과가 있는데, 향후 기술적인 관점에서 AI 기술, AI 서비스, 뭐 어떻게 검색 시장을 이게 좀 변화시킬 거라 보시나요? 예, 일단 정책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AI 검색이잖아요. 아예 그냥 AI 검색에다 물어봐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건 뭔가요?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AI 검색 서비스를 하는. 여기다 그냥 한번 물어보죠, 뭐. 트럼프와 해리스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공지능 산업과 또 뭐라 그럴까요? 코인을 네.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각각에 대해 예측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기존의 챗GPT다 그러면 이걸 못해요. 이유는 옛날에 학습한 것만 갖고 답을 하니까. 실제로 AI 검색 기술 최근에 퍼플렉시티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오픈 AI로 관련된 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AI 검색이 뭐냐 얘기를 나눌 텐데, AI 검색은 챗GPT 같은 게 학습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검색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순간에 자기가 다 읽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거에다가 자기가 읽은 거를 통합을 해갖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 순간에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트럼프 경쟁자 분석, 대선의 가상자산 충격파 분석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고 조사한 문서들이에요.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서들을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기가 레퍼런스도 찾았어요. 트럼프 해리스 한국 경제 파장이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순간에 우리가 다 읽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한다. 그럼 구글에서 검색한 다음에 목록이 나오면
목록을 하나씩 클릭해서 열고 문서를 사람들이 읽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지가 대신 검색하고 자료 수집하고 문서도 지가 다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읽고 나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은 두 번 모두 미국 우선주를 공통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AI가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야. 가상자산 시세안에 대해서는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가세가 매우 우호적인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9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내포했다고 분석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트럼프가 재선되면 에너지, 화학 등에 대한 전통산업 지원 확대를 높이기 때문에 하고 지난번 트럼프에서도 코스피의 상승에 올라갔더만 제어코도 비슷하다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청정에너지하고 헬스케어에 해리스 트레이더 관련된 업종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 투자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제가 궁금하면 아니 그런데 해리스 트레이드가 뭐야?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해리스 트레이드에 관련된 거 앞에 맥락을 다 이해를 해갖고 또 지가 조사를 해요.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현재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해리스 트레이드의 주요 업종이면 신생 재생 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헬스케어, 의료 관련주, 해리스 트레이드의 투자 전략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밑에 레퍼런스까지 다 하는 거죠. 월가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에 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밑에도 관련돼 갖고 해리스의 승리 분석을 하는 걸 그새 찾아낸 거예요. 챗GPT 같이 질문하면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순간에 조사를 해서 읽고 분석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구버라는 거는 고오버라는 뜻인데 고오버를 하면은 자기가 추가적으로 리포트까지 생성을 해요. 예를 들면은 분석 리포트까지 생성을 해서 관련된 거를 사람들한테 리포트 생성된 결과를 제시까지 해줘요. 조사까지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동안에 보면은 인간들이 검색하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키워드 선정해서 문서 나오면은 문서 일일이 클릭하고 읽어본 것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고 그걸 또 제가 정리하려면 정리까지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거를 AI가 다 해버리는 걸 우리가 AI 검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에이전트 시장, AI 에이전트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갑자기 굉장히 큰 붐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는 구버라고 하는 미국 회사 거예요. 솔트룩스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처럼. 홍보대사처럼 해야죠. 투자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주식을 샀다는 의미인가요? 그럼요. 주요 주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은 이런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그 SK텔레콤이 퍼플렉시티라는 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 있는 서비스를 한국에 이제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리포트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리포트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2024 대선 토론에서 해리스 승리 분석을 하는 거다. 그럼 요약하고 TV 토론 개요를 뽑아내고 주요 논쟁 주제를 뽑아내고 짧은 시간에 낙태 및 여성 권리는 어떻고 후보별 주요 발언은 어떻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고 이거 사람이 조사해서 이 문서 쓰기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AI가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논란과 그 의미라는 것도 26분 전에 AI가 쓴 글인 거예요. AI가 스스로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런 글을 써서 여태까지 기자들이 글을 쓰고 작가들이 글을 쓰는데 이젠 사람이 인사이트를 주면은 그 인사이트 준 거를 가지고 AI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기업도 분석을 해요. 현대자동차를 분석을 한다. 그럼 현대자동차 오늘 시황 분석 다 하고 분석 리포트도 스스로 알아서 써주고 공시도 지가 요약을 해가지고서는 공시에 대한 해석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쭉 찾아갖고 리포트도 쓰게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걸 보면 대선이 좌우할 한국 경제의 미래라는 거를 트럼프가 대선이 됐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후보의 수혜 산업이 뭐냐, 그럼 에너지, 화학, 방산, 항공산업, 해리스가 했을 땐 신재생 에너지, 기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에 어떤 것들을 미치게 될까, 증시 변동 어떨까,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가상자산 디지털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국 전망으로 미국 대서 이게 아까 질문 딱 한 줄 한 걸 갖고 AI가 조사를 해서 보고서까지 다 쓰고 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챗GPT를 넘어서서 만들어지는 생성 AI하고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한 건 아니고 AI가 조사한 거죠. 실제적으로 챗GPT보다 뛰어난 서비스인 게 대표님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요번에 저희 회사에 챗GPT 쪽에서 투자해보면 어떻겠냐 연락이 왔어요. 챗GPT 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를 투자를 하는 펀드를 운영하는 큰 기관에서요. 미니멈 티켓 사이즈가 2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260억 원. 그래서 저희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투자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시된 여러 문서를 보면 본인들에게 투자하면은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쟁사로 본 데가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가 서비스를 시작을 한 지가 이제 1년 반도 채 안 됐는데 회사 가치가 제로에서 4조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저희 회사가. 저 회사는 아니고요. 이거의 경쟁 서비스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냐 그 회사냐 보다는 일단 큰 의미로 봤을 때 챗GPT와 같은 생성 AI가 아니라 거기에다 검색 기술이 붙은 AI 검색 시장이 엄청 빨리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4년 메가 트렌드는 인공지능이었고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웠죠. 2025년에도 이런 흐름은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부침은 있을 텐데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20년간의 주가 같은 것들을 다양한 주가를 보면은 거품이 있었을 때 그 거품을 이겨나고 살아난 기업들이 대단히 큰 성공을 하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물론 최근 들어서 2년간에 가장 큰 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굉장히 다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걸 보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지긴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좀 제가 참고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40년 동안에 돈을 제일 많이 번 회사들이 어떤 계기로 성장을 했을까를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1981년도에 PC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IBM이 퍼스널 컴퓨터를 내놨어요. 이 해에 만들어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이 전전 회사에 애플이 만들어졌습니다. 애플도 PC를 내놨죠. 애플 컴퓨터라고. 14년 후에 웹브라우저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94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아마존, 97년도 구글, 98년도에 네이버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우버 창업을 했고 2010년도에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이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4년이 현재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1990년대 3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 1등이 월마트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월튼 패밀리가 월마트 운영을 했었죠. 듀퐁 패밀리, 화학기업이입니다. 나머지는 일본 기업이 많았는데 땅 부자들이었어요. 그때 일본이 거품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 그랬잖아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등 제프 베조스, 2등 아르노 회장, 3등 빌 게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레리 앨리슨, 스티브 발머, 레리 페이지 다 누구냐?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몽땅 다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각각이 있었을 때 모두 거품이 있었어요. PC 거품이 있었고 인터넷 거품은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고요. 스마트폰 때는 스마트폰과 함께 소셜 거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친구들이 현재 이렇게 전 세계 가장 큰 부자가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화살표 표시한 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모두 다 어디에다 올인하고 있냐? AI에다 올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래프거든요. 이제 가르트너 그룹에서 내놓는 건데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그 혁신적 기술은 반드시 하이브라고 얘기하는 거품이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거품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이 무렵에서 벤처 캐피탈들이 돈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거품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거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 다들 회의론이 나오는데 이제 거품 꺼지네, 이거 망했다. 그리고 몇몇은 진짜로 망하죠. 근데 이게 진짜 세상을 혁신을 하는 거면 혁신해서 살아남은 애들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챗GPT는 어디에 왔냐? 이게 올해 여름이었는데요. 작년도에 거품 꼭대기에 있었고요. 그거를 우리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그러는데 요만큼 거품 꺼져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내려갈까? 여기 내려가고 여기 내려갈 텐데 언제 그러면 여기까지 갈 거냐? 지금 이 가트너 그룹에서 본 거는 2년에서 5년 사이에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돈 버는 시장까지. 그러면 구글이나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얼마 걸렸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요. 거품 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년에서 6년이 걸렸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엔비디아를 포함한 모든 시장이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AI거든요. 이점들이요. 이점들이 모두 다 AI인데 여기 중에서도 반도체 중에서도 학습용 반도체 관련된 건 지금 대항마가 없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붐이 있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품이 내려앉겠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갈 때까지 충분한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10배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꼬꾸라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보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높이는 이게 더 낮잖아요. 이게 네. 주가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요, 익스펙테이션입니다. 정확하게 뭐죠? 시장의 기대. 시장의 기대. 시장의 기대가 거품 꼭대기였을 때는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 기대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낮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게 이제 올해 여름이니까 지금 이쯤 와 있을 거고 내년 봄쯤 되면 이쯤 와 있는 거죠. 그럼 내년 가을쯤 되면 여기 바닥을 칠 거고 후년도 후후년도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그러면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아까 그 그래프로 돌아가면은 이 그림으로 돌아가면 이때 얼마나 많은 닷컴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두 다 있었어요. 천리안, KT가 있었죠. 유니텔, 삼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채널I, LG가 있었죠. SK도 있었어요. 모두 했는데 모두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품이 만들어질 때 거품에 돈이 모이게 되고요. 그 돈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생존해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게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고 인공지능이 그럴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도 벌써 꽤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메타버스 관심 가졌을 때도 뭐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AI가 세상 바꿀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뭐 물론 알파고가 이세돌 이겼을 때보다는 메타버스 때가 돈이 더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챗GPT 등장 이후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가 엄청난 것 같단 말이죠. 왜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기대가 그만큼 훨씬 더 커지고 현실화된 것들이 좀 더 많아져서 보여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이제 한 2%? 네. 2% 밑으로 떨어질 네.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죠. 맞아요. 1.8%?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럼 국가 전체 잠재 성장력이 그 정도라는 건요. 실제로 그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거의요. 평균으로. 그러니까 1.5% 정도, 1.2% 정도도 성장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건 국가 전체가 그렇다는 건 평균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에 100%씩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100%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예를 들면 중국처럼 8% 된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8%씩 수익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그렇죠. 이득이 생긴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을 보면요. 이 혁신 단계가 희한하게도 14년 간격이에요. 81년 PC 나오고 인터넷 14년,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14년,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카카오톡이 2010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14년이에요. 카카오톡 창업으로 보면 올해가 14년이고. 그 얘기는 뭔가 혁신이 일어나면 그 혁신이 포화가 돼요. 그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한계에 도달을 하는 거죠. 네. 잠재 성장률이나 성장률이 주식시장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투자할 투자처는 없는 거예요. 혁신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10배거라고 얘기잖아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은 10배의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모두 그거란 거였거든요. 10배씩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건 없다면 인터넷이라면 적어도 과거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과거의 인터넷, 과거의 PC처럼 10배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 기대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10배를 기대하는 게. 그런데 실제로 그럼 10배가 될 거냐? 제가 사실은 차트도 준비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10배는 안 돼도 최소한 5배 이상의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은 있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 중간은 되는 거니까요. 네. 저 그러면 2025년 생성 AI 전성 시대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엔비디아로부터 AI 반도체 사강 기업 중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기업들이 이제 발생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던데 어디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네. 말씀드리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일단 현재는 생성 AI 중에서 AI 검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챗GPT 같은 경우는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증가됐지만 비용은 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챗GPT가 2달 전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원 이상을 모았어요. 네, 적지 않은 돈이죠. 그 돈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 투자할까라고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또 반도체 설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이오도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돈 현재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돈 버는 것보다 돈 쓰는 게 더 큰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어디가 돈 벌 거라고 명확치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확실히 돈 버는 거 자리매김하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인 건 확실해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거대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으로 보면요. 제가 다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하는 큰 행사 참여로 미국을 가거든요. 네네. 시카고를 가게 되는데 시카고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를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저도 초청받아서 가는데 거기에 모든 주제가 다 AI 에이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하고 에이전트라는 거 없이는 아예 이제 사업을 안 한다 할 정도로요. 거의 40개 이상의 발표가 있는데 30개 이상이 AI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전이 제일 큰 거고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KT도 그래서 거의 협력 구조의 모든 승부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소프트웨어면서 서비스할 만한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인 메타와 메타의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도 그 후보일 수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금 메타가 거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1년에 1조에서 2조 원을 들여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그걸 오픈 모델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태계로 사람이 모으는 거죠. 마치 이거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옛날에 애플과 같은 형태, iOS와 같은 형태의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요. 메타와 그다음 페이스북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오픈 모델하고 개방된 체계로 지금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그 두 진영이 소프트웨어 진영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여기 생태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S랑 메타. 네. 빅테크 중에서. 빅테크 중에서 본다면. 근데 메타 같은 경우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도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또 현장에 업계에 계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큰 그림이 있는데요. 네. 메타가 지속적으로 현재 같은 영업이익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한다면 네. 결국은 AI에게도 물리 세상이 필요해요. 그 물리 세상 AI는 텍스트를 집어넣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질문하면 대답하고 그림 그려주는 A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개인 비서가 생기면 그 개인 비서가 내가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이런 스마트폰하고는 전혀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짧으면 3년 길면은 10년 안에 새로운 디바이스 유형이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게 유행했던 건 사실은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게. 근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당시에 썼을 때는 AI 같은 지능적인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1, 2년만은 아니겠지만 메타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보는 큰 그림은 AI도 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고객들의 정보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개인 데이터 위에 AI를 얹어서 개인 맞춤형, 개인 비서와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들면 그 에이전트 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는 것들은 웨어러블을 포함하는 완전히 새로운 디바이스일 수 있는 거죠. 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명함 꼬지 같은 명함 뭐라 그러죠? 지갑같이 조그만 걸 갖고 다녀요. 여기다 위에다가 집어넣고 결국은 디바이스가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삼성전자조차도요. 중국 시장에 맞물려서 거의 전 세계 시장으로 본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에도 이미 포화가 된 거거든요. 매년 교체 물량 이상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 AI가 지렛대가 돼서 디바이스 시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그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지금처럼 챗GPT처럼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대화도 나누고 서비스를 해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인 거죠. 그게 갤럭시 S24였던가요? 24였죠? 24, 25에 들어간 건 굉장히 초기적인 버전이고요. 예,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럼 온디바이스가 뭐가 될까라고 하면 TV일 수도 있고요. 전화기 외에 뭐 휴대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볼펜이나 젓가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어딜까? 모빌리티에서 만들어지겠죠. 자동차. 아까 이제 엔비디아 질문하는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라고 하면은 서버 시장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IDC에 들어가는 학습용 뭐라고. 그래서 그 시장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에요. 실제로 지금 한번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길거리에 레벨 4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 없이 자동차 혼자서 운전하는 자동차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없는데요? 네, 그게 레벨 4죠. 네. 미국에서는 지금 있다면서요?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제가 올 여름에 갔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중심 가면 3개 브랜드의 자율주행 택시가 다녀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앱으로 그냥 택시를 불러요.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그러면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옵니다. 제가 타면은 데려다 줘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하고요. 올해 몇 개 주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가 레벨 4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테슬라가 레벨 3.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레벨 3.5가. 레벨 3이 될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께 질문하면 10년 후에는 이런 레벨 4가 이 길거리 자동차 중에 몇 대나 다닐까요? 100대 중에서. 10년 후요? 요즘에 10년 너무 빨라서 10년이면 100대 중에 그래도 한 20대. 30%는 되지 않을까요? 10년인데. 그러면은 20년 후는요?
20년 후에는 거의 90% 이상일 것 같긴 한데. 잘주행을 하려면 그 자동차 안에 AI 칩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늘 네트워크에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에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데 현재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1, 2, 3등에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TI라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래곤칩이라고 하는 퀄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요가 아직은 적잖아요. 전체 길거리에 다니는 곳에서 레벨 4가 또는 레벨 3나 4가 얼마나 되냐? 그럼 100대 중에 지금 한 대도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라고 하면 10년 내에 20배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20년 내에 100배 성장하는 시장이죠. 거기에 그럼 뭐가 들어갈까? 엔비디아 경쟁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됐던 TI가 됐던 텍스트 인스트루먼트가 됐던 퀄컴이 같은 형태 AI 칩들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AI 칩은 요 세 개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마켓 쉐어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챗GPT만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조금만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 게 온디바이스 AI면 집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가는 거야, TV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일 텐데 조금만 확대하면 도시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전체적으로 넓어지게 돼요. 도시 곳곳에 있는 예를 들면 뭐 CCTV 같은 형태의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시장 전체가 변화가 되는 게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왜 여전히 우리한테 AI 반도체가 중요하고 HBM이 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표예요. 이거하고 이 다음 장표가. 보통 우리는 반도체 발전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 저희가 그런 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뭐 무어의 법칙이라 그래서 매 2년마다 반도체 성능과 집적도가 2배씩 올라간다. 네네. 이게 지금 맨 밑에 있는 게 무어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였어요. 근데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고 나오면서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가 기존 AI 발전 속도보다 2배 빨라졌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2배가 높아졌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세로축이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10배씩 증가되는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2배 기울기가 증가된 게 아니라 10의 자승인 100배가 증가된 거예요. 1년에 100배씩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100배 증가되는 걸 쫓아가려면은 여전히 AI 반도체가 느려요. 지금 여기 갈까 말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이 위에 있는 건 지금 GPU라고 하는 거의 속도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속도를 메모리가 못 찾아가요. 심지어는 HBM2, HBM3, HBM4 이런 식으로 다 쌓아가고 있는데 이 속도가 이 GPU 속도를 한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이런 표현을 했죠. 진짜 HBM 느려서 못 써먹겠다. HBM 비싸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느려서 못 써먹겠다. 그런데 대안이 없다. 현재는 이게 제일 빠르다. 이게 제일 빠르다. 근데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요? 10,000배가 차이 나요, 지금. HBM하고 GPU하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10,000배 빨라지면은 지금 전체 AI 반도체 그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되니까 전체가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한 길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영학에서 보면은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 가치사슬 중에서 누가 길목을 지키고 있고 누가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냐? 메모리 반도체가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가 100배 빨라지게 된다 그러면 전체 퍼포먼스가 100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는 이미 1000배, 10,000배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가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또는 조금 더 개선돼서 노력을 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정말 혁신을 해낸다면 삼성전자만 잘할 거냐? 그러기에는 위협이 너무 큰 거죠. 미국 반도체 회사하고 TSMC하고 특히 중국 애들이 너무 잘해요. 미국, 대만, 중국. 네. 중국 애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래서 그 길을 잘라버리려고 미국에서 수출 금지되고 모두했고 특히 장비 수출을 금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제가 어느 분한테 이런 표현 들었는데 진짜 맞는 표현이신데 사시미 칼 얇게 한 거 갖고 그거 갖고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회 뜨고. 근데 중국에는 중국 그 도끼같이 큰 칼 있죠? 이걸로 텅텅텅 하는데 그걸로
거의 한국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가 후져도 별별 것들을 다 해내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막고 있어도 추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큰 그림을 좀 본다면 여전히 한국이 그 밸류 체인에서 있다.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현재는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전체적인 AI 반도체에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속이 될 수 있다면 그 시장이 개선될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쓰지 않거나 GPU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성능을 낼 수 없을까? 그래서 LPU라는 것도 나와요. 언어 처리만 전문으로 하는. 또 NPU라는 애도 나와요. NPU는 Neural Process Unit이에요. 그것도 나오고 또 최근에 정말 그 반도체 신이라는 분은 다 필요 없어. 내가 다시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보통의 메모리에서도 GPU보다 10배 빠른 거를 10배 경쟁력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또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여전히 이 시장이 크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느려서 생긴 문제네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보다 100배 빠르다 그러면은 AI 반도체 전체가 100배는 아니겠지만 수십 배 이상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반도체가 또는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빨라지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쓰는 반도체 기술을 FET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FET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FET라는 반도체 기술이 실제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가 되면 더 이상 빨라지거나 더 이상 작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적 이론에 의해서. 더 작아지게 되면은 전자 한두 개를 가다 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불확정성 원리니 뭐니 또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물리학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잡아두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발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AI 반도체가 새로운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계속 발전될 수 있냐? 2035년 정도까지는 지속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밑에 파란색은 이렇게 뭔가요? 이거는 기존까지 있는 반도체 발전한 거를 2022년까지 실제로 찍어본 거예요. 찍어본 거. 네, 현존하는 반도체를.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이 그래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0배씩이거든요. 이 속도가 10배씩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테라플롭스 뭐 이런 건데요. 10배씩 빨라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AI 반도체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앞으로 10년간 동안은 여전히 발전할 거라는 거예요. 수요도 많이 있고 아까 온디바이스 AI를 포함해서 발전 가능성은 있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가 정말 많이 팔릴 거냐? 그 질문을 하긴 힘든데 문제는 AI 시장 발전과 온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제일 유리하긴 하죠. 제일 발전했으니까. 근데 이들만이 독점을 하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거 네. 두 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워낙 뭐 큰 회사들이니까요.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막 6만 원 미만이잖아요. 6만 원까지 붕괴되고 네,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이었나 8만 8천 원이었나 어쨌든 그렇죠.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까지 급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현업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는 같이 동조화 현상점 같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140에서 100달러까지 꺾였다가 다시 140까지 딱 왔는데 하이닉스는 그만큼 못 갔단 말이죠. 하이닉스는 왜 갑자기 그 동조화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그건 아마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볼 텐데 그냥 제가 여기 청취자를 위해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읽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리더십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둘 기업 다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세 삼성전자? 기업.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까지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네. 글을 쓰고 또 최근에 구글 회장하고 메타 회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하고 TSMC 회장들이 혹시 누군지는 아시죠? 엔비디아는 알죠, 젠슨왕. 네, 젠슨왕이 뭐 하는 사람이죠? 반도체 만드는 사람 아닌가요? 공돌이에요. 이공계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못하는데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체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네. 기술자인 거죠. 예, TSMC 혹시 아세요? TSMC 회장 1대, 2대, 3대 회장 다 기술자예요. 다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러면 메타는 어떨까요? 구글은 어떨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다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 그러게요. 삼성은 회장과 부회장이요? 관련이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경영 아닌가요? 경영이고 CFO 출신이시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관리의 삼성이니까 관리자예요. 관리자가 보는 것은 혁신보다는 도전보다는 아마 원가 절감, 조직 효율성 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애널리스트 분의 의견은 가장 큰 획을 나눠놨던 게 뭐냐라고 본다면은 엔비디아와 삼성과 뭐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TSMC가 도대체 새 시대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냐. 그 의사결정이 재무적인 의사결정 외에 기술적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정신과 같은 혁신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는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네 회사가 됐던 5개 회사가 됐던 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애널리스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엔비디아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왜 그럴까라고 본다면 물론 절대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렇다고 보진 않아요. 시장 문제가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할 때 솔트룩사 상장할 때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미국입니다. 그 친구가 창업한 회사인데 저희 회사랑 비슷한 일을 해요. 매출은 저희 회사보다 작아요. 저희 회사 상장하고 나서 1년 후에 그 회사 상장하는데 저희 회사 밸류의 정확히 10배입니다. 투자를 받을 때도 똑같고요. 2조, 미국에서 그분의 회사는 솔트룩스 2,000억이니까 그분은 2조. 매출 비슷하고 뭘 해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한국 회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뭐가 문제냐? 해외 투자가 되기가 좋지 못한 여러 이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하고 엑싯을 해가는 것. 환 문제도 있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뭐 투자에 관련된 제약 조건도 많고 장도 또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하여튼 이런 요소들 전체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있지 않았었고 나스닥에 있거나 아니면 뉴욕 상장이 되어 있었다. 그럼 저는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네요. 그래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겨내야죠.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죠, 모두 다. 아까 전에 자율주행을 운행하고 있는 게 세계 회사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는 왜 거기에서 안 하고 있는 건지 플러스 현재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제일 앞서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테슬라는 지금 올라온 거죠 기술력이? 그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게요. 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건 확실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예요.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차는요, 한 대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자율주행 택시가. 엄청 비쌀 것 같은데 뭐 1억 좀 넘지 않을까요? 월등히 넘어요.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가 돼요. 그거 길거리에 고장 나거나 뭘 하고 나면은 그거 하나인데 5억에서 10억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한 대가. 유지보수하고 뭐.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만들어내고 뭐 하고 하는 데가 그렇게 비싼 차를 돌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는 자율주행자들 보면 라이다라는 게 위에 더덕더덕 잔뜩 붙어 있고요. 트렁크하고 뭐에다가 컴퓨터도 비싼 컴퓨터 엄청 들어가 있고요. 센서도 무지막지하게 박혀 있어요. 그럼 딱 보면은 와 저거는 무슨 영화에서 보는 로봇 자동차처럼 생겼어요. 비싼 거죠. 네. 그거 한 대 만드는데 비싸고 또 그 한 대를 많이 찍어내지도 못해요. 그럼 왜 그걸 하고 있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은 자율주행하는 택시를 통해서 시장 경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 수익성이 없어요. 택시 한 대를 운영하는 것과 택시 한 대 가격이 택시 아무리 많이 태운다고 해서 그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택시 기사님이 3천만 원 전후잖아요. 소나타나 뭐 이런 택시들이. 3천만 원짜리 사거나 전기차 3천만 원 디스카운트 받아서 샀어요. 그리고 본인 밥값이니 집으로 가는 월급 뭐 300만 원 전후라고 한번 볼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택시 값이 2억이라면 어떨까요? 안 하겠죠. 10억이면 불가능한 비즈니스예요.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다니는 차들은 그런 차들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에 보였잖아요. 그 자율 택시, 로봇 택시라고 얘기하는 걸 보였는데 걔는 제가 딱 봤을 때 생산 원가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일 거예요. 2천만 원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싸요? 네. 오히려 지금 있는 테슬라에서 걷어낼 걸 다 빼버렸어요. 원가를 줄이느라고, 단가 낮추느라고. 그러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너희들 그거 해서 데이터 모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데이터 모으고 있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차가 다니는 줄 알아,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시각은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택시 운전해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 가격을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나 로봇이 운전을 한다면 오히려 시장을 파괴하려면 택시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럼 택시 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택시 자동차의 단가가 낮아야죠. 그래야지 그걸 뽑아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서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아이디어가 뭐죠? 뭐 그 사람은 다 이 X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가 맨 처음에 로켓을 쌓아 올렸다가 다시 로켓이 떨어지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로켓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겠다. 부스터 엔진을 막 10개씩 달고 하는 거. 그 이유가 뭐냐? 딴 데들은 기껏 인공위성 2-3개나 많아야 5개 쏘아 올릴 때 걔네는 20-30개에서 막 50개, 100개씩 한꺼번에 쌓아 올리거든요.
전 세계 인공위성 쌓아올리는 단가를 거의 5분의 1 이하로 낮춰버렸어요. 그러고도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왜냐면 로켓을 재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 큰 로켓을 만들어서 한 번 쏠 때 수십 개 이상씩을 한꺼번에 쌓아 올리니까 그러한 경제성 있는 비즈니스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스토리가 다른 거죠, 시장에서. 근데 아까 전에 왜 M7에서 MS랑 메탄을 좋게 얘기하시는데 테슬라는 언급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회사로 생각하는데 아까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니까 순수 소프트웨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테슬라의 경쟁력의 핵심은 풀스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설계도 직접 할 수 있으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서 자동차도 만들고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경쟁력 있는 데는 테슬라 그룹과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애플밖에 없어요. 애플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칩 중에 하나는 애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애플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노트북이나 애플 사용하는 데스크탑 큰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AI 반도체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대신에 그들은 칩을 팔지 않죠. 엔비디아처럼. 칩을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생성을 해요. 다 애플도. 근데 자기네 하드웨어에 넣어서 노트북을 팔고 컴퓨터를 팔고 휴대폰을 팔고 있지 칩은 안 팔고 있거든요. 소비재를 팔고 있네요. 그렇죠. 칩은 안 팔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은 하드웨어도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과 고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워렌 버핏은 세계 시총 1위 애플 주식을 절반 이상 매도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더 이상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어차피 판 이유는 있을 테니까요. 네, 왜냐면 세 가지일 텐데 그건 저도 뭐 추정인데 첫 번째는 아이패드 나오고 나서 지도한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세 가지가 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애플워치는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아이패드 다음에. 근데 지금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 뭐죠? 이름 까먹었네. 무슨 프로죠? 비전 프로. 완전 실패를 했거든요. 거의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리고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 들어오는 거 판단 미스를 해서 제일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애플이 갈 수 있는 저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상이 되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만큼의 혁신이 될 만한 거를 포기를 했잖아요. 실패를 한 거죠. 뭐죠? 애플카. 그거 완전히 철수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뭐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혁신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어쨌든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 바이오도 얘기해 주셨는데 생성형 AI를 신약 개발에 요즘에 접목하고 있다는데 바이오 쪽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계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이런 게 정말 기술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AI에 관련된 걸 챗GPT만 보고 있으니까 시장은 좋게 보는데요. 가장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시장을 세 개를 뽑으면 첫 번째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챗GPT나 구버 아까 보여드렸는데 구버는 구글 플러스 네이버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고오버의 약자거든요. 고오버가 영어 표현으로는 깊게 조사해라 분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AI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시장이 뭐냐? 가장 AI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시장 파괴적인 데가 어디냐? 그러면 금융과 바로 바이오예요. 헬스케어. 그러면 헬스케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헬스케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의료보다는 제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는 사람 손으로 하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의료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의료 시장의 상당 부분도 제약이고요. 또 의료 시장 아닌 제약 시장은 또 더 크기도 한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제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약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화학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 화학적인 것이 점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약은 거의 대부분 찾아낸 거예요. 더 이상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이제는 신약 하나 만드는데 옛날에는 100억이 들었다면 지금은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찾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든 상태가 들어요. 두 번째 문제 있어요. 모든 약은요. 30년인지 얼마 끝나면 그 라이센스가 끝나요. 끝나죠.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들은 무조건 20-30년 만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신약은 만들기 어렵죠. 그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서 돈 벌었던 건 이제 한계에 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이오나 헬스케어에서. 그래서 가고 있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보통 바이오 쪽 투자한다 그러면 거기 1상 통과했대, 2상 통과했대 뭐 이런 얘기죠. 3상 통과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은 없냐? 대중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냐까지도 다 살펴보는 거잖아요. 이거 어느 하나도 실패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라는 게 있죠. 있죠. 근데 문제는 A라는 사람한테 그 약을 쓰면은 진짜 약이에요. 독이 안 되고. 맞아. 근데 B라는 사람한테 쓰면 약이 안 되고 오히려 독이 맞아. 되기도 해요. 그게 뭐 때문이죠? 우리는 옛날에 체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맞아. 사실은 DNA예요. 유전자인 거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때요. 백신을 맞았던 게 전부 다 유전자 백신이에요. RNA 백신들이에요. RNA가 유전자를 DNA를 생성하는 데 참여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일종의 유전체 중에 하나인 거죠. RNA도 되게 중요한. 백신 자체가 이제 RNA 백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맞으면 어떤 사람은 깔끔히 낫고 걸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맞아도 계속 걸려요. 어떤 사람은 부작용 하나 든다,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했어요. 맞아. 신기하죠? 같은 건데. 근데 그 리스크를 테이킹을 한 건 그냥 안 맞고 거의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단 맞고 일부가 죽는 게 낫다라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RNA 백신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컴퓨터로 설계를 해요. 많은 실험과. 근데 코로나 같은 거야 워낙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컴퓨터 파워하고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때려부어서 개발한 거예요. 돈이 되니까. 네. 화이자 같은 데서요. 그런데 이 다음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 암 같은 거예요. 암도 똑같아요. 왜 암이라는 것이 정복이 안 되고 있냐. 원래 암은요. 암세포는 제 세포예요. 제 몸에 있던 세포가 유전 변이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모든 그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는 제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해요. 내 몸에서 생겨난 애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암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제 몸이, 제 암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암 백신이나 암 약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한테 맞는 암약을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암 치료제를 만들기가 또는 암 백신을 만들기가. 왜냐면 유전자가 다 다른데 그리고 또 개를 죽이잖아요. 그럼 얘는 또 유전 변이를 금방 일으켜요. 그래서 미래의 암과 같은 우리가 고치지 못했던 병을 고칠 수 있는 또 우리 뇌질환 중에서 유전병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고칠 수 있는 유력한 게 보는 게 뭐냐면 개인 한 명당 한 명당 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작가님의 유전체에 맞는 약이 만들어지고 제 유전체에 맞는 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상, 2상, 3상을 우리가 하는 건 모든 사람한테 대부분의 사람한테 부작용이 없고 대부분 사람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제 유전체에 맞는 약이 설계돼야 되는데 그럼 제 유전체를 분석해서 그 RNA 백신 같은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우리가 예를 들면 RNA 백신을 합성을 하거나 혹은 RNA 백신이 뭐냐?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을 합성해내야 돼요. RNA나 DNA는요, 그 아미노 애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코비드-19. 근데 거기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백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백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이걸 우리가 단백질 접힘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연결됐어? 어떤 3차원 구조를 갖냐 하는 게. 그거를 인간이 하면은 3년 내내 연구해서 단백질 하나를 해소를 하는데 정확도 70-80%로 해요. 그런데 AI가 하면은 그걸 95%까지 하는데 2주 만에 끝내는 거예요. 10억씩 들여갖고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의 암에 걸려가지고서는 작가님을 위한 백신을 만드는데 10억이 돈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AI가 하면은요, 2주 만에 200만 원만 들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용 백신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진 게 바로 단백질 접힘이라는 문제를 AI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하고 추정을 한 건데요. 이게 요번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화학상 받은 게. 그래서 노벨 화학상 받은 게 놀랍게도 AI예요. AI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나 제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술을 조기에 접목을 할 수가 있냐 하는 거고 그게 암을 정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명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몇몇 AI 학자들은요. AI가 챗GPT 같은 게 문제가 아니다. 20-30년 안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암의 정복과 인간 수명을 2배 정도 늘리는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AI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AI가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랑 금융이 AI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도 있네. 자, 그러면 AI 이제 글로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국 어쨌든 M7 안에서 대부분 볼 텐데 AI 수혜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기업은 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오면 솔트룩스 홍보하라고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저 그렇지 않고요. 솔트룩스 주식은 가능하면 사지 마십시오. 너무 오르면 제가 못 사니까. 저희 회사 주식은 제가 더 사야 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군요.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네. 진짜로 그래서 저희 회사 주식을 샀는데 뭐 회사가 왜 주가가 안 오르냐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럴 분은 사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실제로 아마존이 상장을 하는 게 97년도에 상장했거든요. 98년도인가? 네.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수익성을 내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10년 정도 걸렸어요. 상장하고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빨리 돈 넣고 내년도에 10배 되기를 원하잖아요. 테슬라는 또 그랬고 또 엔비디아처럼요. AI 소프트웨어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회사는 대부분 어떤 회사냐? 여러분이 투자할 수 없는 아마도 비상장 기업일 거예요. 지금 오픈 AI 비상장 기업이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데는 투자 기회가 오지만 일반인들한테 투자 기회가 안 가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을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국내에서도 보고 미국 회사도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일단은 제가 투자를 한다면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장 회사를 더 꼼꼼히 한번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100개 중에서 95개는 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두 번째, 상장 기업 중에서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요. 저라면은 상장을 한 후에 상장 효과가 빠진 회사인데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게 MAU라고 그러죠. 사용자 수도 지속적으로 늘지만 에이전트 서비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AI 검색과 같은 형태의 새로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회사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기업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AI 옥석가리가 시작될 테니까 MAU 등 그런 에이전트 서비스 등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가시기 전에 말랑말랑한 질문 한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AI 시대에 요즘에 AI 교육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주변에 그렇죠. 보면 이제 AI 교육도 많고 제가 그냥 심플하게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뭐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던데 AI 시대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한번 그냥 AI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떠세요?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교육이나 새로운 스킬 혹은 역량 확보를 한다면 뭘 추천해 줄래? 자, 이렇게 그냥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학습한 거에 대해서만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검색은 지가 이거를 또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서는 조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줄 텐데 답 다 나온 다음에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게 AI에 대한 이해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챗GPT는 내 비서라는 책 같은 게 나왔다. 이거 제가 친한 분이 낸 책인데 그 책 홍보를 해드리게 됐네. 네, 등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 극대화하고 AI 협업 방식을 익히라는 거죠. 두 번째, 융합적 사고를 배양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러려면 전공 지식 외에 기술 지식, 디자인, 비즈니스 전략을 결합하는 거를 좀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비판전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창의력, 감성 뭐 이런 걸 가지고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하기 위한 게 필요하고 학습 능력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잘 모르잖아요.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는 말을 써요.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도 많던데 이게 뭐야? 그리고 그걸 강화하려면 뭘 배우면 될까? 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AI 시대 PM으로 살짝 아빠는 엔잡러도 나오지만 여기에 챗GPT의 인류의 미래 등등 해갖고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등등 해가지고서는 지가 조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이 밑에도 마찬가지. AI 디지털 교과서, 대학 도서관, AI와 데이터 리터러시 또 심지어는 얘는 이런 서비스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다 조사를 해서 자기가 다국어로 된 걸 읽고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줘요.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중국어로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롬프트도 입력할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강하기 위해서는 기초적 AI 교육 과정이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를 윤리적인 걸 하려면은 관련된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되고 학습 중심의 프로젝트를 참여해라. 추천 교육은 인공지능과 창의성이라는 거, AI 원리 한계 이해하기 이런 윤리 교육까지 좀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한번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고오버를 하면 이제 지가 보고서도 써주고 조사를 리포트 써주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진짜 되는 시장이 점점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도 한번 서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 같은 분들은 그 현업에서 AI 시대에 이제 직접 이제 뭔가 혁신을 통해서 이 기회를 또 찾으시는 거고, 또 투자자분들은 내가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라도 태워서 그렇죠. 혁신을 함께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밖에 분들은 이제 사실은 두려움도 많단 말이죠. 그렇죠.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되면서 일자리 잃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요즘에는 뭐 단순 전문 노동직뿐만 아니라 전문직도 대체될 수 있다는데, 좀 앞으로 어떤 직업 사라지고 앞으로 어떤 직업이 고소득 직업이 되는 걸까요? 그거를 제가 네. 장표를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우리 종족을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종족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가 호모파베르예요. 호모파베르는 도구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국내에서 손하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네. 철학가이셔요. 근데 손하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도구의 인간이 도구를 발명하죠. 글도 도구이니까 글자도 발명하고 도끼도 발명하고 컴퓨터도 발명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만든 도구를 우리가 쓰면 우리 뇌가 바뀌어요. 실제로 6,000년 전 이전에 우리 뇌나 지금의 생물학적 뇌는 똑같거든요. 완전히 똑같아요.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같은 종이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데 그 당시엔 글이 없었잖아요. 6,000년 전 이전에는요. 글이 없어서 글을 읽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해서 발달된 뇌와 지금 우리는 성이 된 모두 다 글로 소통을 하고 글로 하잖아요. 채팅까지. 그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는 생물학적으로는 진화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도구를 만들고 도구가 우리를 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진화, 기술과 사람이 공진화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니까 또 다른 도구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형태를. 그래서 실제로 그게 글자가 만들어지는 시기로 해서 가속화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면 과거의 기술은 뭐였냐면요. 과거의 기술은 우리의 근육 노동을 자동화하는 거였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뭐 무거운 거 들어올리고 하늘을 날고 우리 근육이 못하는 걸. 그쵸? 그럼 미래의 자동화는 뭐냐? 혁신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한단 말이죠. 그럼 지적 노동을 자동화한다는 게 뭐냐? 우리 지적 노동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것을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 시험 문제 풀 때는 내가 배운 걸 외워서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을 창의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 요게 한 축이 되고 X축이, Y축은 지적인 노동하는데 나 혼자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협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호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소통을 하고 공유하고, 이거는 강력한 공감력이 필요한 지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배운 거를 실수하지 않으면서도 혼자 일해도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영상의학, 택시기사, 보안 담당, 전화영업, 청소원, 트럭기사 같은 분들은. 그런데 전략적 창의력 아무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건데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건 기계가 못해요. AI는 데이터 갖고 학습해서 하니까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없는데 사람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강력한 기능이죠. 그리고 또 협력과 공감을 통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어요. AI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역인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직업은 뭐냐? 경제학자, 컬럼니스트, 과학자, 이런 분들은 사람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AI를 도구로 사용할 거예요.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날 때는 어디냐? 다른 사람과 협업과 공감이 필요한데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어디죠? 학교 선생님, 병원의 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 가면요. 저희 장인장모님이 한 6, 7년 전에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러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면 기껏해야 1, 2분도 맞아요. 의사 선생님 못 만나요. 맞아요. 이렇고 저렇고 하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수술 날짜 나가서 잡으시고요. 뭐 약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집에 와갖고 밤새 한 달 내내 울면서 네이버 들어가서 뭐 어디 들어가서 보고, 찾아본다.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지리산에 가면은 뭐 먹고 난 사람이 있다는데 알아봐라 그러고 뭐 어디 점쟁이 만나보라고 그런 거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단하고 진료하고 수술하는 많은 부분을 AI가 감당할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에 대답하고 환자를 어루만져주고 환자 가족하고 상담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의사결정과 판단을 AI가 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거나 인터페이스나 협업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가능성이 큰 거죠. 이쪽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간에 이런 형태로 각 직업마다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창작력이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직업에서 일하던 방식 자체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SK텔레콤의 전체 캠페인은 일방향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AI가 내 일자리를 뺏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I가
우리 김 작가님의 일자리를 뺏지 않아요. AI를 잘 쓰는 다른 작가님과 다른 PD님과 다른 유튜버가 김 작가님의 일자리를 뺏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개 중에서 결국 핵심은 AI를 잘 쓰는 사람이 잘 더 살아남고 역량이 더 뛰어나진다라는 건데,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정말 이건 AI로 대체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방식은요, 협업을 하는데 협업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AI를 도구로 쓰는 거고요. 이 방식은 AI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람이 검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또 그 정반대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에 본인이 해당되시는지 잘 판단하시고 AI를 활용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직업이나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제가 원래 작가였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12권의 책을 출간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로서 12권의 책을 낸 것보다 그 인세가 제 유튜브 1년 수익도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에서 유튜버로 전향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미래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도 팔았군, 그러면 사교육은 앞으로도 건재하나요? 요즘에 뭐 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AI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치동 뭐 이런 데는 뭐 여전히, 그리고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사교육에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사람들이 하는 메시지랑 이게 실제 돈을 쓰는 것과 이게 좀 뭔가 되게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늘 많이 받았어요.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모든 게 그런 것처럼 더 양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굶는 사람이 많을까요? 미국 기준입니다. 아니면은 1900년도에 굶는 사람이 많을까요? 1900년도 당연히 굶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그렇겠죠. 대부분이 가난했으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노동자층에 가면 하루에 2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었고요. 대한민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면 지금은 굶는 사람은 예전보다 거의 수십 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부자인 사람은 훨씬 부자가 됐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그 갭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부자분들이 훨씬 더 날씬하고 몸이 좋고 부자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비만 확률이 높은 게 부자분들은 더 좋은 음식, 더 신선한 거, 비싼 거, 좋은 걸 먹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패스트푸드라든가 더 저렴한 걸 먹으니까 그게 또 당도, 좋은 당을 섭취하는 게 있고 그냥 싼, 정말 몸에 들어오는 순간 지방이 되는 그런 당이 있는데 그런 걸 먹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제 전망을 였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전망은 뭐냐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다 좋아질 거예요. AI 때문에요. 왜냐면 AI가 AI 튜터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돼요. 저희가 이미 아이스크림 에듀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AI 튜터의 핵심은 뭐냐면요, 개인하고 상담을 하고 심지어 미래에는 개인마다 교과서가 다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은 수학 좋아하셨어요? 수학 좋아하셨으면 작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 싫어하고 작가 되실 분이 왜 미적분으로 시험을 봐야 되냐고요. 그러면 미적분은 개념만 알면 돼요. 작가 되실 분에게는 개념만 알면 되지만 저처럼 이공계에 나와서 공돌이 될 사람들은 미적분 잘해야 돼요. 특히 인공지능은 미적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분은 더 어려운 미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 교과서가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와주고 시험 문제도 다 달라야 돼요. 그걸 누가 할 거냐? AI가 생성해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자기가 뭘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강점에 더 집중되는 교육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더 잘하는 것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육의 질과 품질은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비만을 걱정하지 굶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있긴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40년 전엔 대부분이 굶는 걱정을 했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한다면 미래 교육은 전반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양질의 교육을 대부분이 받지만 아주 최고의 교육으로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나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AI를 소유하도록 하는 교육과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교육은 굉장히 소수한테 주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인 질은 올라가겠지만 교육의 질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그 교육의 질로 전반적으로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근데 이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가난했을 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대부분이 가난하면 대부분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희가 7
88인가 뭐 드라마를 보면 참 저 땐 행복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대부분이 가난하지만 대부분의 정이 있을.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먹고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불행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된 고민도 또 해봐야 되는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행복한 나라 옛날에 세계 1위로 불렸던 부탄에 인터넷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자본주의 들어가고 행복도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비교라면 내가 빨리 그래도 돈을 버는 게 나은가요? 위에 올라와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돈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현실에서 과연 그런 게 통용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AI 관련해서 대표님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AI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저희 회사가 벤처 캐피탈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꽤 큰 벤처 캐피탈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GP머니라고 해서 저희 회사 자체 돈 갖고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고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인사이트 있다고 격려도 해주시는데 저희 투자단 회사 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꼼꼼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전문가들 리뷰를 통해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투자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변수도 많고 또 우리가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마지막 장표로 가져온 거를 보여드리고 오늘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변곡점이라는 단어예요.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변곡점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네, 요 지점에서. 그게 언제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PC 변곡점, 인터넷 변곡점, 스마트폰 변곡점, 소셜미디어 변곡점 또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카카오톡 변곡점. 그 다음 변곡점이 어디냐? 전 지금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도 있지만 어떤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꼬라박고 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경영학과 경제학에서는 오래된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로 된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이 전략적 변곡점은 전통적인 사업 모델이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로 바뀔 때예요. 그걸 우리는 경제란 말을 부려요. 인터넷 경제란 말 옛날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쿠팡 같은 애가 나와서 뭘 먹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한 500명 있는 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랬어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이마트에 가서 물건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500명 중에 대략 한 50명도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쿠팡이나 이런 데 온라인 쇼핑을 사신 분 90% 이상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변화죠? 3, 4년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쿠팡은 날아가고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 보자면 이마트는 지금 해고를 하고 이마트는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3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 쿠팡 같은 애들이 모두 잘 돈 벌고 있냐? 새벽 배송을 열었던 모 회사는 또 여전히 여러 이슈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관심 가져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이 회사가 기술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돼요. 돈 버는 방식. 기존 돈 버는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은 혁신 기업이 아니에요. 돈 버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내야 돼요. 구글이 돈 버는 방식 바꾼 건 뭐죠? 광고였어요. 키워드 광고는 10바이트도 안 돼요. 디지털로. 그거는 돈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경매를 붙여요. 그것도 남이 회사 이름으로, 남이 회사 제품으로. 그리고 그 경매 붙인 걸로 돈을 벌고 있는 데가 네이버와 구글인 거죠.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앱스토어에 올려놓고 니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올려놔. 그럼 전 세계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돈을 내면 30%는 우리 거야.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그럼 AI 시대에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데는요, 기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혁신적인 돈 버는 방식과 기존에 있던 시장에서의 돈 버는 방식을 파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그거를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가고 있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다 스트래티직 디소넌스라고 써놨는데 불협화음을 겪게 돼요. A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거품이라고 얘기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바닥쳤다 그러고 A라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10배 더 큰다 그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화음을 잘 찾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와 경험과 그리고 아까 보셨던 구버 같은 거에다 질문을 하셔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1981년, 95년, 2009년, 2023년 위대한 변곡점 14년 간격. 이제 지난 역사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뭐가 좀 해당될 수 있을지. 혹시 이 셋 중에 한 개 정도는 뭐가 꼭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야지 왜 여기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전에 VC를 이제 회사 내에서 가지고 계셔서 투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VC의 성공한 투자의 비율 아까 전에 그만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성공한 투자 비율은 대략 몇 퍼센트? 그러니까 마이너스 빼고 본전도 빼고요. 저희 회사 보니까 10개 중에서 3개는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하나가 성공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개 정도를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이제 그 3개만 성공해도 사실 나머지 또 마이너스를 다 채우는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VC에서 투자하는 비상장 기업의 매력 같은 거겠죠. 근데 또 다른 방식도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분의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니까 70%나 이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엔비디아 하나가 사실은 몇백 프로고 카카오 투자한 거 마이너스 70%, 삼성전자 마이너스 30%. 결국은 포트폴리오의 힘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개만 그럼요. 제대로 터져도 되는 거니까요. 자, 또 다음번에도 AI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대표님 모시고 현업에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